군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군의 박수정입니다. 이 기분 좋은 랠리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 31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은 32번째 최고치 경신 기록은 달성하지 못했고 나스닥도 주춤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넘겼던 코스피 역시 단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각각 8만 원 선과 23만 원 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의 하락세 뜨거운 열기를 식힐 타이밍이었던 걸까요? 과연 다음 주에는 다시 서머랠리가 재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대로 이 거품이 가라앉기 전에 폭풍 전야일지 두 분의 투자 전략 전문꾼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상승 랠리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 동안 국내외 증시 호조세였습니다. 지난주 6월 FOMC 결과가 시장 기대보다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도 했는데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 연준과 시장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제 끝이 나는 걸까? 아니면 6월 FOMC 매파적 결과보다 이 글로벌 증시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었던 것일까? 이 문남중 연구원님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연준이 이번에 좀 당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당황을 했다? 네, 왜냐하면 사실 6월 FOMC 통화정책 결정을 제가 보기에는 미리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 바탕에는 이제 5월 물가 자체가 사실 이제 경직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정도로 네. 사실 통화정책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걸 염두에 뒀던 상황인데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 좀 겹친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그걸 네. 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 증시 흐름을 보면 이제는 연준이 시장에서 소외를 좀 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6월 수정경제 전망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은 되게 매파적인 가이던스를 던져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번 정도 인하를 하겠다, 금리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9월, 12월 두 번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복 기대를 선제적으로 좀 증시에 반영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연준이 매파적인 색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5월 소비자 물가 이후에 발표되는 물가 추이가 되게 중요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저는 5월, 6월 물가 지표 자체의 결과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은 7월 FOMC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매파적으로 좀 보여줬던 색채에 대해서 좀 달라진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안 그래도 미 연준 제럴 파월 의장의 그 인터뷰 영상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모아굿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국내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한정 연구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 5월 달 두 가지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네네. 일단 산업 생산 지표 0.3 예상했는데 0.9 나왔고요. 그렇죠. 근데 소매 판매를 보니까 당초에 0.3 예상인데 0.1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엇갈리는 신호가 나왔는데 네. 미국의 경기 둔화 신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는 뭐 앞으로 다른 지표가 나오면은 좀 상쇄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또 봐도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되게 다 섞여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게 현재 미국 지표의 방향성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특이했던 게 저도 이제 외부 활동 같은 경우도 하고 이제 주변 동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게 매 주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방향성을 물어보는 게 바뀌어요. 어떤 주간에는 야 연준 금리 인하면 이거는 시장 올라간다. 네. 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니까 금리 인하하면 시장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성격으로 지금 질문의 색깔들이 요즘에 수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나 지표에 따라서 지금 지표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단초를 제공한 것 같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질문의 성격들이 바뀌는 게 나름의 다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뭐 가령 저희가 이제 보통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2008년도나 뭐 2020년도 닷컴 버블 이때 연준 금리 인하에 시작할 때 증시를 보면은 이미 나락을 갔었죠. 주가가 고꾸라진 뒤였죠.
그렇죠. 반면에 뭐 흔히들 저희가 과거에 뭐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얘기했던 1995년이나 99년도 이때 보면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했을 때 시장 올랐을 때랑 빠졌을 때랑 차이가 뭐냐면은 연준의 정책 대응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주가는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 간에도 이거 선제적인 인하일 거야, 사후적인 인하일 거야. 이 지금 알력 다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의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연준이 금리 올해 2번 정도 인하하면은 할 걸로 보고 있고 네. 이거를 감안해서 보면은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하한 다음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통화정책상 증시 경로의 제 전망입니다. 네, 아주 재밌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이 오히려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고 사후적인 금리 인하다라고 시장이 느끼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거 뭐지라고 해서 조금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저 글로벌 시장 그러면 또 우리 문남중 연구원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미국 시장 바라보면서 또 글로벌 시장의 방향, 향방을 놓고 볼 때 늘 미 연준의 금리와 소비자 물가 이 두 사이의 줄당기기 이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도 우리 저 한지영 연구원 주셨습니다만 시장이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제가 올해 들어서 투자자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있는 얘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물가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확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랑 네.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때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해석할 때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기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기준점으로 맞춰놓고 물가를 해석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합을 못 해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만 후퇴되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이제는 9월 달까지 와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네. 저는 그 시기를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현명해지셨기 때문에 네. 물가라는 방향성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정상 경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좀 왜곡되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결국 주거비였는데 네. 사실 주거비도 전월 대비로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0.4%에서 멈춰져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로 보셔야 되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주거비는 지난해 피크아웃, 정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떨어지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상품 가격 하락이 물가가 떨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고요. 지난해, 올해 이제 앞으로는 네. 주거비를 중심으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내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물가를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보시는 차트를 항상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 주거비를 가지고 이 물가의 경직성을 논하면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들은 분명히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동안 이제 시장을 괴롭혀왔던 물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을 안 하시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때는 물가 통화 정책이 아닌 경기와 이익과 같은 펀더멘탈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를 바라보기보다는 기업들의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미시적인 내용을 보라는 우리 문남중 연구위원의 말씀이었는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금리를 갖다가 2번 정도 떨어뜨린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네. 지금 올해 초에는 6번까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러다가 7번도 3번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3번까지 이야기하다가 이제 한 번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떨어뜨린다면 우리 각자 우리 문남중 의원과 한지영 의원께서 몇 번 정도 떨어뜨릴 것 같고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다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저는 일단은 9월 달이 첫 번째 인하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내 그래서 12월 달에 총 2회 인하를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남중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작년부터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빠르면 6월, 늦어져도 7월 달 단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6월 FMC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7월 FMC 앞두고 있는데 저는 7월 첫 금리 인하 시작을 해서 올해 2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작년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된 배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월간으로 확인하는 뭐 고용이나 물가 지표는 사실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거는 이제 정책 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하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된 배경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이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매를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 금리 인하 당연히 하겠지만 그 시그널은 이미 갖춰졌고 그 시그널을 보실 때는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놓고 봤을 때 이미 실질 중립금리를 상회하고 있는 4가지 물가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자꾸만 이제 늦추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금리를 좀 늦게 올리기 시작했다는 그 시기 논란에 빠져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도 해도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네. 혹시라도 인하하고 나서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론에서 벗어나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학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필립스 커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자율과 실업률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히 하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가 높은 상황인 건 맞는데 지난달에 발표된 실업률이나 고용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이 실업률도 조금은 하향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자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도 괜찮다라는 게 시장의 지표인데 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소비자 물가만 이야기했지만 실업률, 고용률, 뭐 취업률, 비농업 부분 다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러면 이제 2분기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3분기란 말입니다. 3분기에도 보통 우리가 이제 서머 랠리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같으면 5, 6, 7월 달 다 휴가를 가버리고 증시 안 본다 이래 되는데 우리 문남정 의원님 서머 랠리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 서문랠리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작됐다. 예. 네. 어차피 그 계절적인 효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월 효과, 연말 장세 그리고 또 서머랠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1964년도 이후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래도 규칙적으로 항상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좀 신빙성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고 최근 10년 동안 S&P 500 지수 기준으로 6월의 평균 수익률은 10.6%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에도 10% 초반. 그러니까 매년 이제 그 여름철 서머랠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시기적인 수익률을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계절적인 어떤 특성들이 올해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서머랠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올해 들어서 그 미국 증시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요인을 경기 순환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2020년 4월 달 경기 저점이 형성됐고요. 2020년 5월 이후 그리고 올해 5월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49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2년 동안 한국 언론에서 미국의 경기 순환을 놓고 네. 사실 정확한 팩트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혼동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베이스는 MBER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곳인데 네. 미국의 경기 순환을 판정하는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사실 기업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의 근간은 기업 실적이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은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서머랠리 많은 이유들은 있지만 일단 경기 확장에 놓여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이익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문남정 의원님 말씀에 똑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머랠리에 대해서. 저도 3분기 때까지는 시장 우리나라 증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제목 한 줄로 적어 들었던 것처럼 네. 한국 증시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정말 너무나도 잘 못 갔잖아요. 코스피 네. 기준 놓고 그렇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6월 달 FOMC를 기점으로 사실상 그 한국 증시 발목 잡히는 요인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 그러한 영향에 힘입어서 여름 구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도 뭐 3,000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뭐 2,800, 2,900 뚫으면서 야, 우리도 3,000 한번 다시 보러 가지 않겠나? 이 기대감들이 형성되는 게 이번 여름일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뒤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4분기부터는 저희도 또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그 말씀을 또 듣고 보면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꾼 두 분을 모시고 네네. 말씀을 나눴는데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는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는 말은 3분기는 서머 랠리고 해서 시장이 좋을 수가 있는데 네. 4분기부터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좀 차가운 기온이 들어오니까 네네.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AI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렇죠. 2000년도의 닷컴 버블처럼 지금 마치 AI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맞죠. 하는 우려. 거기에 엔비디아가 지금 편성을 해서 네, 그렇죠. 시총 1, 2위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다투고 있고 네. 이런 점에 대해서 거품 붕괴론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어떻게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은 시가총액 1조 달러 늘어나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럼요. 보면은 예. 야 이게 말이 가능한가? 되나 싶기도 한데 예. 실제로는 숫자가 실적도 그렇게 어느 비슷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한 주가의 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워낙 이렇게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품 이야기가 나오고 쏠림 현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 저는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증시도 어차피 저희 한국 증시에 영향을 받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은 쏠림 현상 나오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M7 쪽으로 그동안 계속 치우쳐져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 포함해서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이익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EPS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7% 정도 나오는데 네. M7 제외하면은 0%예요. 그러니까 M7이 사실상 S&P 493개 종목들 다 끌고 올라왔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들 그 증권사들이나 뭐 블룸버그 쪽 월가들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2분기 때 가면은 S&P 500 8%, 그다음에 M7 제외하고서는 4.5%, 3분기 때는 8%, 6%, 네. 4분기 때는 12%, 11% 갈수록 격차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익의 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만약에 M7 쪽에서 쏠림 현상들이 해소가 되면은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야 S&P건 나스닥이건 코스피건 다 부러지겠구나 라는 생각 해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S&P 493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익 자체는 저는 3분기까지는 총액이나 그로스 측면에서도 양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중간중간에 뭐 이번 주가 됐건 이제 뭐 다음 주가 됐건 쏠림 현상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잘 버티고 올라갈 거다. 여름까지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문남중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 게 네네. 1990년부터 디지털 산업의 PC 시대가 열리면서 네. 다우 지수가 사실 J커브를 그렸습니다. 네네. 뭐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가 98년 아시아 위기 때 한번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면 AI라고 하는 산업이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8년, 6년에서 8년은 갈 수가 있는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거품이라고 하는 의견에도 만만치 않은 합리적인 여건들이 있거든요. 네네. 과연 우리가 이거를 거품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AI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 산업군이 만들어지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외생 변수가 아니면은 네네. 주식 시장에 순수하게 존재하는 내생 변수만으로 놓고 봐서는 거품도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실적이 뒷받쳐주는 미래 산업의 발전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어떻게 진단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AI 붐의 발전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지금은 이제 사람이 지시를 해야 작업이 수행이 가능한 약 인공지능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강 인공지능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인간처럼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 근데 그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네. 앞으로 연평균 최소 30에서 40% 정도 AI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된다는 그 가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이 글로벌 붐 자체에게 이례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AI 붐이 궁극적인 강인공지능까지 가려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 하에서 좀 먼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작년에 AI 붐이 촉발됐던 이유는 오픈 AI가 202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챗 GPT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고 네. 이게 좀 불안하다 보니까 지난해 5월달에 안정화된 베타 버전을 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AI 붐이 촉발되고 이제 HBM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네.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8년 주기로
사이클이 도는데 상승 국면에 들어가면 보통 분기로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8개 분기 정도를 적용을 해보면 내년도 3, 4분기 때까지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승 국면에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버블이라는 부분들이 네. 사실은 아직 거론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에 놓여 있다는 거, 그리고 AI 발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도 갈 길이 많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좀 판단을 해 놓으시면 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재영 연구님.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코스피 네. 3,000 보고 싶다. 옛날 추억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네. 정부는 뜬금없이 기업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가 뜬금없다고 표현한 거는 지금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상황인데다가 네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이 없다는 것, 주주들에 대한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가 지적을 했는데 네. 한창 치고 나가야 될 순간에 잠깐만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니라 네. 메인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3,000P 가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올해는 3천은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올해는 있는데 뭐 어렵다. 내년도 이후로 봤을 때는 뭐 다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금 많은 분들이 7월달, 8월달 이제 여름에 세법 개정 들어갈 때 네. 과연 뭐 상속세나 배당 소득세 혹은 금융투자 소득세, 금융투자 소득세 이거와 관련해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인하를 해주거나 폐지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우려들 이것 때문에 지금 교차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요즘에 밸류업 종목에서 좀 말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주가도 변동성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현재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볼 때 나눠서 봐야 된다 생각해요. 세법과 관련된 거, 세금과 관련된 조세와 관련된 정책들, 그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거는 코스피를 당장이라도 3천으로 가도 이상하게 만들지 않을 정도로 되게 유의미한 정책의 큰 모멘텀인데 예. 현 시점에서는 이 세금과 관련된 거, 세법과 관련된 것들은 정치적인 사안과 그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네. 여기는 저희가 퀘스천 마크를 달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대신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저희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가이드라인에 주된 내용들을 보면은 기업들의 자율성에 기대서 너희들 주주환원 할 때마다 우리가 인센티브 주겠다라는 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 저희가 뭐 1월 말 2월 달 초에 보면은 그냥 저 PBR 붙은 것들을 모조리 다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장세는 당분간 보기는 어렵고 선별적으로 봐야 되고 저는 늘 그 최근 몇 개월 동안 강조했던 건데 자동차나 금융주 같은 경우들은 굳이 정부에서 너희 주주 환원에 등 떠밀지 않아도 본인들 스스로가 이미 워낙 의지가 높은 업체들,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쪽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금융, 자동차 이 업종은 연말까지도 굳이 들고 있다면 비우고 갈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뭐 두 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대 정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게 여쭤보는 거는 지금 가장 핫한 전문 직종 시장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회계사 시장이 제일 핫하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법이 바뀌고 기업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회계사분들이 많이 바빠지시고 회계협회도 많이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평가를 할 때 이런 법적인 절차가 중요한 건지,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경기 지표가 중요한 건지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각자 어느 게 더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삼위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때에는 실적이 중요해졌다가 어떤 때에는 이제 법적이 중요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 게 우리나라나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특성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에는 네. 그 법적인 측면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으로 저희가 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현중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문단중 의원. 뭐 세 가지 요소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 일단 경기라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경기가 좋아야 기업이익도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달성이 되어야 법과 관련된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경기를 우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문남중 의원께는 미국 시장
네. 대한 답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네네. 우리 한지영 연구위원께는 한국 국내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AI가 화두가 되면서 상당히 매그니피센트 7까지 끌고 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실제 미국 증시를 3분기, 4분기에도 끌고 갈 만한 이슈가 있을 것인지,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가 우리 증시를 끌었듯이 그렇다 그러면 반도체를 끌 것인지, 8만에서 9만으로 갈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이런 거 한번 각각 나눠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남중 의원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식 분할하고 나서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향방을 놓고 온다고 하면 150불 정도 터치를 했다가 약간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 주가는 길게 보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네. 보는 이유는 블랙에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25 해경연도 시적 발표는 끝났지만 그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거는 블랙에일이라는 신규 플랫폼이 시장 예상보다 좀 빨리 출시될 여지가 있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답을 해줬죠. 초기 물량은 2분기 때 생산을 하고 네. 3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겠다. 근데 제가 이 블랙에일이라는 플랫폼을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보통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존 제품은 팔리지가 않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제품도 잘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실적에 기반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품, 호퍼백이라는 제품은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실 일반 정부, 기업체들은 그동안 구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존에 많은 제품을 가지고 왔던 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제는 새로운 제품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제품을 안 사는 상황인데 그 매출에 대한 공백들을 그동안 사지 못했던 정부와 기업체들이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가 얼티게 높은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매그니피센트 7 주도의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S&P 500 지수 올해 5,700 정도 대선 이전까지 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S&P 500의 EPS 증가율과 관련된 분기별 추이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좀 드릴게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6% 정도 나왔고요.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9.6. 그리고 3분기 때는 8.4, 그리고 4분기 때는 17.1%로 기업 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사실 그동안의 시장에서 물가 통화 정책에만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 정말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사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의 근간에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엔비디아의 개별 모멘텀도 있지만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대선 이전까지 S&P 500 지수는 5,7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틀렸는가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챗GPT라든지 GAI 같은 생성형 AI 산업이 근간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인프라를 비롯해서 상당히 파생적으로 많은 분야, 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부동산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강하게 갈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 전반 인프라가 같이 깔려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의 상승이 결국 AI라고 하는 전반적인 산업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1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끝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작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AI 붐이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많은 현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주주환원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동안 주주환원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동인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주주환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주가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는 1분기, 올해 1분기까지 미국 기업들의 현금 유보 자산이 4조 1,1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계속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3분기 주도주뿐만이 아니라 네. 올해 4분기까지 포함했을 때 그 주도 업종, 주도주는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그냥 AI 생태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말자. AI 생태계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하드웨어 업체들이 있을 거고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들, 네. 전력기기 업체들 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작년 연말이랑 올해 초에 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논쟁이 됐던 게 네. 그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게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작년 네. 말 올해 초에. 근데 일각에서는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익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증가하려면은 그 전에 세게 뭔가를 맞아야 된다. 금융위기나 팬데믹 위기 같이 뭔가를 세게 맞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라와야지 50% 이상 이익이 찍히지 네. 어떻게 그런 상황도 안 나오는데 이게 찍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당시에 저도 비슷한 생각했었는데 네. 당시 올해 초에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략 250조 원대로 형성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한 이거 200조 원이나 210조 원 정도까지는 하향돼야지 합당할 만하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코스피도 재미없을 거고 연말 가서는 조금 재밌지 않을까라는 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렇군요. 지금 다르죠. 260조 원대 찍을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거는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이 AI 쪽에서 창출해낸 숫자들, 수요들과 실적들이 생각보다 되게 거세고 가파르게 진행이 됐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상반기 때 시장을 좀 끌고 왔던 주된 동력이자 우리가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제시했던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그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내년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AI 쪽이 정말 계속 성장을 할지 또 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지만 올해만 당겨놓고 봤을 때에는 AI 쪽에서 우리가 굳이 벗어날 필요는 없다. 중간에 물론 쏠리면서 잠깐 해소가 되고 수급적인 측면이나 밸류에이션에는 논란도 있을 거긴 한데 그래도 주도주에서 지금 내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기우라 그럴 수도 있고 너무나 작은 고민이거나 아니면 우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하고 HBM 문제를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도쿄 일렉트로닉하고 네덜란드의 ASML에서 만들어내는데 미국이 그저께인가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제작에 있어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치 못하도록 지금 법안을 냈고 보조금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 장비를 ASML로부터 지금 못 들여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한다 그러죠. 미국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ASML로부터 주문을 했지만 밀려가지고 1년에 뭐 5대 정도 만들어내는 장비인데 네네. 이게 과연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에 악영향은 없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가 영향을 아직 그 주가에 프라이싱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초안이 나온 거고 최종안이 확정이 돼야 되고 그 안에 중요한 건 규제의 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한국 포함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로 그 규제 대상이 확대될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우회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막아버리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주가에 다분히 부정적일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뭐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포함해서 미국 내 기업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올해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과연 현재 정권이나 혹은 공화당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드라이빙을 걸까, 세게 드라이빙 걸까라고 보면은 저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 자체에서 우리가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나, 이익 추정치에 반영을 해야 되나, 이거를 아직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들이 오늘 뭐 잘못하면 AI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를 조금 바꿔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지난해 반도체보다는 배터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테슬라의 주가가 그냥 푹 떨어지면서 이거 배터리 시장도 이제는 한 2, 3년을 기다려야 내가 있는 옥상으로 층으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테슬라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문남정 의원?
저는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이 그 미국 주식 내에서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내에서 접근하신다고 하면 네. 테슬라는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 전기차랑 배터리가 다시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시점이 도래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7월 달은 이제 공화당의 전당대 그리고 8월 달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네. 이런 친환경 관련된 대표 주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관련된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아마 투자자분들 만들기 힘드셨겠지만 올해 이 전당대회 기점으로 다시금 좀 부각될 수 있는 요건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테슬라는 2분기 실적조차도 좋게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다만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그 감소폭은 줄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전 시적이 아무리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은 없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저는 시장에서 전기차 다음 단계인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공개하면서 시장의 어떤 관심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테슬라는 그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사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 규제 자동차가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중국 뭐 BYD도 그렇고 뭐 경쟁할 때가 많죠. 중국은 이미 벌써 택시도 네. 무인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운행 중인데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차 전지 좀 낙관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미국은 모르겠는데 국내는 몇 번 그냥 그 흔히 말해서 양치기 소년 몇 번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초만 하더라도 이거 바닥이다 이제 들어가자 했는데 내려가고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 바닥은 이제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여전히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내년도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차 전지랑 미국이나 글로벌 2차 전지 업종 주가랑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년이 딱 정반대였잖아요. 그렇죠.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글로벌 2차 전지 밸류체인 업체들 주가 다 부진할 때 우리나라만 되게 좋았었었는데 이게 펀더멘털과는 살짝 무관한 측면으로도 올라가는 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 아직은 그 후유증들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뭐 바닥 짚고서 중간중간에 반등 기회, 트레이딩 기회 같은 거는 주겠지만 저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굳이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대안들은 플레이해볼 만한 대안들 업종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인도에서 IPO를 현대기아차가 하는 바람에 제가 정말 현대기아차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네, 52주.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현대기아차 올해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3분기 때까지는 해볼 만하다라고 그 주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희한하게도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을 볼 때 이익 이제 바닥 치고서 올라온다. 이익 바닥론에 대해서는 만 주가를 분석하는데 네. 희한하게 우리나라 자동차는 이익 피크아웃 가지고서 계속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피크아웃 논란 같은 경우도 거의 사실상 지난 2, 3년 동안 매번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피크아웃 찍는 거는 뭐 내년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IPO 효과나 뭐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증가도 있겠지만 환 쪽에서 여전히 좋거든요. 환율 쪽에서.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1,380원대에서 높은 환율 수준을 오고 가고 있는데 네. 현재 환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무역 수지 적자가 났던 시절처럼 우리나라 경제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고환율이 아닙니다. 네. 지금 다분히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만들어낸 고환율인 만큼 우리나라가 장사 잘하는 이 무역 수지 흑자가 나는 기조에서 나타난 이 환율은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주요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물 만난 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3분기 때까지도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해 기대서 봤을 때에도 주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원달러 환율만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 엔화 환율이 1,500원대를 뚫어서 1,600원대를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도요타 자동차의 미국 시장 내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저는 네. 예상이 되고 있고 도요타가 지난해에도 1위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상당히 뭐랄까요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어느 정도 약진 아니면 전진할 건지 계속 저희들이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여쭙고 싶은 질문이 궁금해서 그래요. 올 초에 사실은 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바이오 산업이 상당히 관심을 받을 거다 그랬거든요. 네. 문남중 의원님, 네. 바이오 산업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실 미국 정부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자국 내 공급망 구축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좀 쏠림이 있다 보니까 주목을 네. 받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산업들의 그 성장 규모를 보면 연평균 3% 정도로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정부 역시 자국 내 생산을 위한 보조금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사실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는 좀 제약 바이오가 다시금 부각시킬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어차피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규제안, 특히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서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자국 내 산업을 뭐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기 정부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는 게 빌 게이츠 메린다 재단이 5년마다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조류 독감 문제 H5N1 고열성 조류 독감 문제가 치사율이 50%를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자칫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은 내부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은데 내부 네. 요인들은 외생 변수에 의해서 충격이 온다 그러면 이건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물가가 상당히 안정이 돼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보니까는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양식품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거의 한국의 엔비디아죠, 진짜. 그러니까요. 주가 보면은. 아니 식품주가 이런 네. 말이 나와요 지금. 네. 아니 어떻게 주가 보면은 식품주가 저거 언제 저렇게 올랐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과연 뭐 K 뭐 푸드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아무래도 불닭볶음면 해외 수출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실적으로도 뭐 어마무시하게 계속 반도체 하나 파는 것보다 불닭볶음면 파는 게 더 실적이 좋은가요? 그렇죠. 거의 이제 한국의 대표 산업이랑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랬던 것 같고 여기가 주가가 또 각광을 받았던 거는 최근에 뭐 3, 4월 달에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가 갇혀 있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성격들이 강했고 테마 같은 경우도 단순히 기대감, 뭐 루머에서 만들어낸 테마 말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마는 시장에서 주가의 평가를 되게 오래 좋은 평가를 계속 장기간 받거든요. 네. 이번이 딱 그 불닭볶음면 중심한 삼양식품이 그 영향,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헷갈리는 게 보통 음식료주라고 하면은 이거 경기방어주인데 경기방어주가 저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요즘에 주가의 리레이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지금은 이제 리레이팅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3분기 때도 이들 업체는 저는 뭐 실적 여전히 모멘텀도 유효하고 계속해서 공장 증설에 따른 효과들도 계속 있을 거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게 K푸드 쪽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본 게 네. AI 말씀 나눠봤고 당연히 반도체 이야기해야 되고 현대 기아차 말씀을 여쭤봤고 그다음에 배터리 어떻게 된가 여쭤봤고 식품까지 말씀을 나눴고 바이오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매번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왜 뉴스에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미리 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를 찝어줄 수는 없는가라는 궁금증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청자분들도 573%나 이렇게 오를 정도로 내버려 뒀던 이유가 뭐냐. 대체 당신들은 뭐 했냐. 증권 방송이라면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남중 위원님과 한재영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감춰두고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몇 가지만 내놓으시죠. 있으십니까? 저는 기존 주도 대상들이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계속 주목을 받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계속 잘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제 제가 미국 증시를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네. 강조하고 싶은 주식은 테슬라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스라는 기업을 좀 지금 당장은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 메타 않. 플랫폼스는 어떤 기업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메타 플랫폼스 예전에 페이스북을 운영했던 그 기업, 메타. 예, 예. 그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그 매출 성장률이 피크아웃하고 지금 현재 AI 메타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좋진 않은데 결국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그 원천에는 메타 산업이라는 부분들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메타 산업이 가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내에서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면 메타가 가장 부각받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내에서 두 가지 종목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메타 말씀을 드리니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내용에 사실은 정보 산업이 되니까 그렇죠. 네. 메타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고요. 덩달아서 구글과 경쟁을 한번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어떻습니까? 한국 내에서 우리 한지영 연구위원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전에 이제 AI나 반도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도 네. 솔직히 말해서 얘기해서 틀려도 욕을 덜 먹잖아요. 너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좀 어느 정도 그거는 기본 좀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틀리면 욕을 좀 먹을 수 있겠지만 과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이 신재생 쪽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들 트럼프나 그 바이든이나 정책 분석에 되게 면밀히 나설 건데 네. 제가 봤을 때 그 대선 정책 공약상 충돌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데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게 저는 신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뺀 신재생 에너지들.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도 테마가 불면 한국으로도 그게 효과가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매크로상의 관점에서도 지난 2, 3년 동안 신재생 주가가 못 갔던 것도 고금리 부담에 따라 이제 신재생 투자할 때 단가 IRA를 안 나오니까 이게 신재생 주가에 부진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가 내려가는 국면에 있다. 그렇죠. 이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와 같이 고금리 대표 피해주였는데 그 고금리에 대한 부담들을 덜어내고 있는 국면에 진입을 했으니까 신재생 쪽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네. 이제 마무리를 두 분께 부탁을 드려야 될 건데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또 하나가 이 동학개미가 맞나 서학개미가 맞나 이슈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왜 한국 주식에 투자해? 라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문 의원님께는 과연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미국 같은 이런 미래 성장 가치주에다가 시장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을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네. 그다음에 동시에 3분기, 4분기 투자 전략 두 분께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분씩 제가 드릴게요. 먼저 우리 한지영 의원부터 하시죠. 네, 저는 뭐 지금 글로벌 그 분산 투자 관점에서는 뭐 그 중국 쪽은 이제 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표상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이 구간인 만큼 뭐 많은 이야기는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주식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랑 4분기 때 투자 전략은 저는 그 내내 이야기했듯이 3분기 때는 해볼 만하다. 대신에 4분기 때는 미국의 대선이나 또 내년도 이익 성장 혹은 경기 상황에 대한 불투명성들이 부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 해놓고서 현금을 조금 마련해두는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문 의원님. 원래 가던 게 가는 거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미국을 가장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S&P 500 지수가 5,7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어서 앞으로는 큰 가격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신흥국 내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답은 연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신흥국 내에서도 흐름들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데는 이제 멕시코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대선으로 인한 변동성이 좀 일부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니어쇼링에 가장 수혜를 받는 국가가 멕시코이기도 하고요. 인건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북미의 4분의 1 그리고 중국의 2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부각될 수 있는 여력들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신흥국 내에서 답을 찾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멕시코 증시를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P가 5,700까지 가고 또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멕시코도 눈여겨봐야 되고 시장이 그만큼 와이드 오픈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략하는데 꼼꼼하게 가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두 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한낮 기온이 지금 35도에 달하는 폭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이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고 부득이한 야외 활동 시에는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중요한 때입니다. 강세장 속의 주식 투자도 이와 같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명 비투 규모가 연중 최고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무모한 투자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입지 않도록 위험은 가급적 피하시고 기본을 잘 지키는 그런 투자 전략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희는 다시 5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